자, 오늘은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한때는 국민의 자랑이었는데 결국엔 한 나라 경제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자동차 회사 이야기거든요. 기아 자동차의 흥망성쇠, 지금부터 자세히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숫자, 마이너스 30%,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회사가 얼마나 절박했으면 갓 나온 새 차를 그것도 30%나 후려차서 파는 거예요. 결과요? 나흘 만에 무려 4만 7천 대가 팔려 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상황일까요? 절대 아니죠. 아니, 어떻게 그토록 사랑받던 국민 기업이 이런 상황까지 몰리게 된 걸까요? 이 회사가 그냥 평범한 회사도 아니었잖아요. 바로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지기 직전의 기아자동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기아의 붕괴는 곧 대한민국 전체를 덮칠 거대한 폭풍,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기아 자동차의 롤러코스터 같은 여정을 한번 제대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처음엔 어떻게 다른 회사들과 다른 길을 걷게 됐는지, 그리고 그 유명한 봉고와 프라이드로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하지만 그 성공의 정점에서 어떤 위험이 숨어 있었고, 왜 결국엔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기업이라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남긴 건 과연 무엇인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기아는 왜 그렇게 특별했을까요? 왜 사람들이 국민기업이라고 불렀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모든 것의 시작, 그러니까 기아의 탄생 배경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창업주 김철호 회장에게는 아주 확고한 철학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기술로 한 우물만 판다는 거였죠. 그 역사를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1944년 아직 일제 강점기였을 때 자전거 부품 회사로 시작해서 1952년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자전거를 만들어내요. 그러다 62년에는 서민들의 든든한 발이 되어준 3륜차를 만들고 마침내 1973년 부품 하나부터 조립까지 모든 걸 우리 기술로 해내는 한국 최초의 완전한 자동차 공장을 세우면서 그 꿈을 현실로 만듭니다. 이 말이 참 재밌죠? 햇반 사 먹지 말고 직접 벼농사를 지어라. 이게 뭐냐면 당시 정부가 기아한테 자동차 산업에 들어오려면 이걸 지키라고 내건 조건이었어요. 엄청나게 가혹한 조건이죠. 그냥 부품 사다가 조립만 하지 말고 니들 손으로 직접 엔진부터 차체까지 다 만들어내라 라는 거였으니까요. 근데요, 기술 하나만큼은 자신 있었던 기아는 이 어려운 숙제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술력 하나로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기아 앞에 정말 회사의 운명을 송두리째 흔드는 엄청난 시련이 닥칩니다. 하지만요, 바로 이 위기가 한국 기업 역사에 길이 남을 가장 드라마틱한 부활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정부가 갑자기 산업을 통폐합하겠다면서 기아더러 승용차는 만들지 말고 트럭만 만들라고 한 거예요. 회사는 당연히 엄청난 손실을 입고 거의 파상 직전까지 갔습니다. 자,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창업주 일가가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결정을 내립니다. 그게 뭐였냐면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회사의 운명을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기로 한 거죠. 그리고 회사를 살릴 구원투수로 누가 등장하느냐? 바로 공채 1기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차근차근 올라온 김선홍 사장이었습니다. 더 대단한 건 직원들이 직접 투표해서 사장으로 뽑았다는 거예요. 정말 뼛속까지 기아맨이었던 그는 자신을 믿어준 동료이자 직원들에게 약속합니다. 반드시 완벽한 차로 보답하겠다고요. 그럼 김선홍 사장은 뭘 했을까요? 그와 직원들은 당시 기아가 유일하게 만들 수 있었던 작은 승합차, 봉고에 모든 걸 겁니다. 그때 영업사원들 일화가 정말 유명하잖아요. 아이들 사진이 담긴 앨범을 들고 유치원이나 학원을 찾아가서는 이렇게 말했대요. 원장님, 요즘 다른 곳은 전부 이 안전한 봉고차로 아이들 태우는데 원장님네만 아직 없으시네요. 이 감성을 자극하는 마케팅이 제대로 터진 겁니다. 그야말로 봉고 신화가 탄생했고 기아는 단숨에 빚더미에서 탈출하게 되죠. 근데 기아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더 멀리 내다본 거죠. 언젠가는 승용차 생산 금지가 풀릴 거라고 확신하고 미국의 포드, 일본의 마스다와 손을 잡는 정말 신의 한 수 같은 결정을 내립니다. 이 세 회사가 힘을 합쳐서 만든 차가 바로 프라이드입니다. 작고 연비 좋고 고장 안 나는 차. 당시 전 세계가 원하던 바로 그 차였죠.
프라이드는 또 한 번의 기적, 아니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봉고와 프라이드의 연타석 홈런으로 기아는 그야말로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모두가 저게 바로 이상적인 한국 기업의 미래다라고 칭송했죠. 하지만 여러분, 가장 밝게 빛나는 순간에 그림자도 가장 짙게 드리워지는 법이거든요. 이 성공 뒤에는 이미 실패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아의 정말 독특한 점이 드러나요.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직원들이 회사의 주인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다른 재벌 기업들이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고 하니까 직원들이 우리 회사는 우리가 지킨다 하면서 월급까지 쪼개가며 회사 주식을 사들인 거예요. 대단하죠? 결국엔 외국계 주주인 포드나 마쓰다만큼이나 막강한 힘을 가진 핵심 주주가 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아가 왜 다른 재벌들과 달랐는지 명확해집니다. 보세요. 한쪽은 창업주 일가가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재벌 모델이죠. 현대나 삼성처럼요. 반면에 기아는 전문 경영인이 회사를 이끌고 직원들이 주주로서 목소리를 내는 완전히 다른 모델이었습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아를 국민기업이라고 부르며 열광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모두가 주인인 회사라는 말 정말 이상적으로 들리죠. 근데 이걸 뒤집어 보면 아무도 진짜 책임은 지지 않는 회사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회사가 잘 나갈 땐 이게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정말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예를 들어 구조조정 같은 거요. 그때 과연 누가 욕먹을 각오하고 총대를 맬 것이냐. 이 근본적인 문제가 조용히 숨어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 숨어있던 문제가 터질 때가 온 거죠. 네 번째 이야기, 바로 피할 수 없었던 붕괴입니다. 1990년대 중반이 되자 시장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고 기아의 성공 신화를 지탱하던 모든 것들이 마치 도미노처럼 한꺼번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아 사태라고 부르는 그 재앙의 서막이 오른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첫째, 현대, 대우에 이어서 삼성까지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면서 그야말로 전쟁터가 됐습니다. 둘째, 기아는 이 경쟁에서 이기려고 투자를 받은 게 아니라 엄청난 빚을 내서 무리하게 몸집을 불렸죠. 셋째, 야심차게 내놓은 신차들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넷째, 근데 이상하죠? 회사는 망해가는데 주인이었던 직원들 임금은 업계 최고 수준으로 계속 올랐어요. 마지막으로 재벌들 흉내낸다고 시작했던 건설이나 금융 같은 사업들이 자동차 부문에서 번 돈을 밑빠진 독처럼 계속 빨아들였습니다. 이 모든 게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기아의 붕괴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건 그냥 잘 나가던 회사 하나가 망한 사건, 그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거대한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었고 우리 사회에 아주 뼈아픈 질문들을 던진 사건이었죠. 생각해보세요. 모두가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믿었던 국민 기업이 무너진 겁니다. 금융시장은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공포에 질린 은행들이 돈줄을 꽉 잠궈버렸고 멀쩡하던 다른 기업들까지 연쇄적으로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기아의 부도가 불과 한 달 뒤 대한민국이 IMF의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되는 그 비극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끝나고 나서야 정말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사실 기아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이미 1994년부터 매년 평균 7천억 원, 7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적자를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열광했던 그 성공 신화와 국민기업이라는 이름 뒤에 이런 아픈 진실이 감춰져 있었던 거죠. 결말은 더 아이러니합니다. 결국 시장의 매물로 나온 기아는 치열한 입찰 경쟁 끝에 누구에게 넘어갔을까요? 바로 평생의 라이벌이자 그토록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고 외쳤던 재벌의 상징, 현대자동차였습니다. 재벌이 아니어서 자랑스럽다고 했던 국민기업에 정말이지 너무나도 씁쓸하고 아이러니한 최후였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기업은 무너졌습니다. 직원들이 주인이고 온 국민을 사랑했던 이 기업의 몰락, 그 과정에서 생긴 그 어마어마한 손실의 대가는 과연 누가 그리고 어떻게 치른 걸까요? 무능하고 방만했던 경영진의 탓일까요? 아니면 그냥 경쟁에서 밀려난 냉혹한 시장 논리일 뿐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그 회사를 국민기업이라 부르며 믿고 지지했던 바로 우리 국민 자신이었을까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